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BG앱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뉴스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다시 4% 넘게 올랐고, 네. 미 연준 이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뒷전이네요. 네. 네. 그 부분이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주 좀 긍정적인데 그런 어떤 이제 임기 2개월 남겨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막아오던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자체가 좀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초반에 그걸 조금 신경 쓰는 것들이만 좀 뭐랄까 그 꼼수를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반응을 보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습 효과로 봐야 돼요? 예. 아니면은 지금 이제 국내에서 에이테컴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문제는 러시아 본토를 갖다가 때릴 수 있는 그 미사일을 쓰라고 하는 이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이니까 미국 내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냥 곱게 물려주지 뭘 막판에 와서 또 그런 얘기를 만들고 있는데 시장은 그걸 가볍게 봤다는 것이 저로서는 다행스럽네요. 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도 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고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실적이죠, 엔비디아 실적. 엔비디아 실적. 예. 네, 여기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또 급등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감사 새로 선임하고 나스닥 상장 유지 조건 계획서를 또 제출하고. 아까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30 몇 프로 나왔습니다만 예.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100불 하던 게 10%면 90%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90% 빠져서 10% 왔는데 그게 50%가 갑자기 뛰어본들 15불이에요. 다시 100불 가려면 하세월이 걸립니다. 네네.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그런 거지. 그런 숫자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요. 예.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정도 빠졌으면 싶었는데 하루 만에 30 몇 프로. 고점에서 1~2% 빠지면 크게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예. 이게 저점에서 많이 올라가면 또 그 폭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거고 원래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수도 예를 들어서 2% 올랐다가 2% 빠졌다 원위치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 올랐다 빠지면 비슷하게 1%가 다른 거잖아요. 다른 1%죠. 맞습니다. 예. 갑자기 아침부터 이거 산수하고 있는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산수. 네, 산수. 네. 저희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자문교수 장재철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게스트 말씀도 듣기 전에 제가 너무 주접을 떨었는데 어제 펼쳐졌던 어떤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제 갑자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전쟁 확전 가능성 네. 이 부분은 박사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여러 정치 경제학자라고 그럴까? 하여튼 정치학자든 경제학자든 우려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왜냐하면 예. 러시아가 핵 사용에 대한 그 규범 자체를 과거에는 핵이 있는 국가가 공격했을 때 네. 핵을 사용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크루그만도 그렇고 키신저 전 장관도 그렇고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저도 과거 시티에 있을 때 예. 금융시장에서 전쟁을 논하는 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쟁에 예. 대한 위험성 자체를 시장에 반영하려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긴장이 더 고조가 된다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불가피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안도하지 말고 항상 네.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지금 보도에서는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얘기 나오는데 네. 이거는 어느 정도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네네. 이제 러시아 법인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규정을 바꾼다고 하니까 예. 그건 상당한 또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는 과거 천안함 네. 사태 있을 때 제가 이제 시티에서 일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예. 보고서 내용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을 때 네. 그 보고서에 대한 퀄리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법적인 이런 것들을 되게 아주 강력하게 뭐라 그럴까 조정하는 그런 경험했습니다. 어디 그래서 회사 그렇죠. 차원에서? 왜냐하면 네네. 금융 보고서 내에서 전쟁이라는 이슈 자체를 다루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만약에 이거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 충격은 굉장히 클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이른바 이제 미 대선 이후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이제 편하게들 얘기했습니다.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만한 시점에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고 팡 튀어 올랐고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한 11월 11일 정점을 찍고는 이렇게 가다가 지금 또 약간 흘러내리고 있다가 다시 이제 좀 이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 랠리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이제 논란이 생길 것이고 안 끝났다 쪽은 밀릴 때마다 사고 싶을 거고 네. 조금 불안한 쪽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싶을 것이고 여기다가 지금 그 뭡니까 이거 마이크 윌슨 네. 그 모건 스탠리의 월가에서 가장 고음이 결국 더 간다고 얘기를 하는 아주 절묘한 시거들이 나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둔화되는 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둔화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둔화되는 건 불가피한데 그 둔화가 이제 아침에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몇 퍼센트의 변화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올해 미국 경제가 2.8%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하면 예. 내년도에 둔화되는 정도 보는 게 2.2에서 2.0이거든요. 근데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 될 거예요. 그 정도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유럽 성장한다고 해도 1% 내외일 거고요. 일본도 1% 내외. 우리 한국도 지금 IMF는 2.0 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2.2, 2.0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거 다운사이드 리스크 많이 보니까 1.8이에요. 우리나라.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경제가 슬로우다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진국의 그 전체 평균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미국 예외주의는 성장률이 둔화돼도 내년에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성장률 말씀드린 거는 트럼프 2.0을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트럼프 2.0의 가장 큰 그 뭐라 그럴까요? 정책이 감세와 규제 완화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증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네,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 자체도 내년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업사이드를 많이 상향의 그런 그 가능성을 많이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미국이 추구하는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들한테 또 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고 그러면 미국 예외주의와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은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최근에 IB들이 내년도 뭐 S&P 500의 그 타겟을 6,500, 뭐 6,600으로 가져가게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에 주목하는 분위기네요. 오늘 그 스타쉽 청관한 거 예. 보셨죠? 예, 예. 예. 아주 뭐 일론 머스크하고 거의 24시간 붙어 다니는 느낌이에요. 진짜 요즘. 브로맨스를 딱 보여줘요. 예, 이제. 대단합니다. 예. 예. 이게 뭐 자기 임기 내 화성 가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트럼프가. 예. 예, 뭐 아직 스타쉽 이제 무인이긴 합니다만, 예, 그 정도로 또 간밤에 전기차 관련주 보면은 테슬라는 오르고 그밖에 뭐 리비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니콜라 이런 종목들은 좀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같은 전기차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박사님 뭐 아까 리포트에서 전쟁 같은 용어를 갖다가 금융권에서 쓰는 것은 조심스럽다 금기시 되는 했는데 거죠. 예, 예. 이게 또 그렇다고 이 정치적인 요인을 갖다가
우리가 또 생각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압승을 거뒀었는데 이 일은 또 밑에 강요를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한참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네네. 예. 지금 보니까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인데 어떻게 짐작하십니까? 이 부서는 뭐 어떤 걸 할까요? 뭐 제일 뭐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게 정부 지출의 효율성, 어떤 제도나 아니면 각 부서에 대한 어떤 또 뭐 그 효율성, 예. 돈 쓰는 거에 대한 효율성, 일하는 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부서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건데. 정부 지출 한 2조 달러 줄이겠답니다. 머스크 말로는. 예, 근데 그게 예.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목표가 높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100을 목표로 하면 우리가 70, 80은 가도 50 목표하면 그것보다 못 그러니까. 가니까 예. 굉장히 앰비셔스하게 에임 하이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사실 글로벌 금융 위기도 그렇고 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케인즈 이제 경제 정책이 많이 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정부의 지출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커지면서 정부 사이즈는 점점 커졌어요. 네.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저희 한국도 그렇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한번 이러한 어떤 정부 제도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지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예산도 눈먼 예산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먼 돈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든다는 기획을 했고 거기에 머스크를 또 앉혔다. 앉혔다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상당히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 예. 우리나라도 벤치마크를 하면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있는데 예. 재정 규율로 많이 쓰지는 못하는데 네. 만약에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면 예. 그만큼 돈 우리가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 재무장관은 정해지지 않았죠. 네네. 지금 케빈 월시라고 케빈 네. 워시. 예, 예. 네. 뭐 원래는 트럼프가 자기 일기 때 연방주 파월 자리 연준 의장을 앉히고 앉히고 싶었는데. 싶었었는데 그때 못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이랑 안 맞는 부분도 있대요. 옛날에 2011년인가요? 그때 조지 부시 우리 주니어 부시라고 그러죠. 옛날 부시 대통령 아들이 부시했잖아요. 43대 미국 대통령. 예, 예. 그 동생 잽 부시라고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뭐 기고를 했는데 거기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그걸 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정책, 통상 정책이랑은 안 맞죠. 그렇지만은 그 연준에서 이사했던 그것도 있고 또 금융권에서도 부사장을 했던 부분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연준과 또 재정 정책 미국의 재무부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 어떤 글로벌 경제 금융을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는 그런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제 생각으로는 좀 맞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월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예. 외에도 뭐 많이 후보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이 계속 유력하다고 나왔었는데 예, 예. 여기는 헤지펀드 출신이죠. 네, 그렇죠. 펀드 매니저인데. 펀드 매니저 출신에. 예, 근데 이분은 지금 뭐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지 네네, 않았나? 네. 아, NEC 쪽으로. 예. 그래서 지금 베센트 그리고 월시 그리고 상무장관의 누굽니까? 하워드 루트닉이 됐잖아요. 이제 재무장관 쪽으로 거명되다가 여기가 상무부 쪽으로 예. 교통정리가 된 것 같고. 예, 그 안에서 약간 내분이 있어가지고 예. 재무부 장관에서는 빠지고 후보에서 예. 빠지고 상무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상무장관도 사실 미국의 통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할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기 때 그 굉장히 그 뉴스에 자주 올랐던 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예. 무역 대표부 그분도 이번에 뭔가
하나 하긴 할 것 같은데. 예, 거론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론은 예. 예. 근데 이번에 무역대표부까지 관할하는 것이 이제 루트넥이 됐으니까 대중국 아마 정책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인수위원장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자, 약간 관심 받기긴 합니다만 당내에도 12월 FOMC 음. 지금 뭐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뭐 지금 계속해서 비중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죠? 그 페드 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CM에서는 예. 연준이 12월 달에 어떻게 금리를 할 것인가 보면 25bp 내리는 거가 한 60 몇 퍼센트 지금 돼요.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바뀌고 계속 그렇죠. 바뀌는데 거의 60%죠. 6대 4죠. 60%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동결이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최근에 파월 의장이 좀 슬로우 금리 인하의 속도를 좀 줄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네. 없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12월 달에 동결을 하면 지난 9월 달에 50bp 내리고 그다음에 25bp 연달아서 내렸는데 갑자기 동결하면 그동안 75bp를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내렸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판은 연준이 경기를 보는 거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는 그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평판 그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도 네. 12월까지는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가 급히 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사인을 준 걸 보면 12월은 내리더라도 1월 달 정도에는 한번 동결할 수 있는 텀을 주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12월 달엔 내리고 내년도 1월 달 정도에는 한번 동결하면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또 이제 백악관 들어가면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월 예. 20일 날. 그러면 그거 보고서 이제 아마 정책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 남자들 왜 군대에서 다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옛날 세대들 이제 저녁 앞둔 병장한테 열심히 뭐 잘 보이려고 삭삭하고 그다음에 상병한테는 좀 대충 하다 보면 그 상병이 와서 꼭 하는 말이 너 군생활 누가 하고 오래 할 거겠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파월 같으면은 제가 파월 같으면은 그냥 뭐 전화 같은 게 오게 하겠습니까? 이심전심으로 카드 좀 아껴두겠습니다. 그래 아껴둔다라는 건 동결하겠다고요? 네, 저기 뭐 형님 취임하시면은 제가 그때 좀 팍팍 쓰겠습니다. 이렇게 군생활 누가 하고 오래 할지 한번 생각해야죠. 파월도. 파월 임기가 2026년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 같지 좋지는 않아요. 않은 것 지난번에 같아요. 기자회견할 네, 때 네. 보니까 네. 사임을 요청받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이나 아주 강하게 노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되게 이제 트럼프와는 어떤 정책 면에서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반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연준의 독립성 얘기거든요. 예. 연준은 데이터만 보고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뭐 평판 리스크다, 정책의 일관성이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책 금리 수준 자체가 우리가 보통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즉 예. 이 정도 돼야지 예.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하는 수준보다 높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생기기 전에 금리를 내려놓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번에 그 급하게 50bp 예. 내리고 25bp 내렸을 때는 더 우려됐던 것이 뭐였냐면 고용 고용,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7월달 실업률인가 4.3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9월달 금리 예. 내릴 때. 그러면서 그때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샤메 법칙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네요. 근데 지금 실업률은 4.1로 다시 내려왔고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께 그냥 올라왔어요. 전월 대비로. 그리고 연준이 통화정책의 그 기준으로 삼는 개인 소비자 물가, 소비자 지출 물가가 있는데 이게 지난달에 지난 10월 달 지금 예상되는 게 핵심 코어가 네. 2.9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7월 달에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전달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키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실업에 대한 고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속도를 줄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지난번 기자회견도 그렇고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물가 전망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 가면서 물가는 기조적으로 내려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미국 증시 이제 내년에도 계속 박사님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전 세계에서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가는 또 경제 성장 측면에서나 또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미국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쪽에 이제 뷰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네. 근데 요즘 이제 일각에서 이제 슬슬 나오는 걱정이 이제 미리 하는 걱정이기도 하고 좀 너무 심하면 저 언제까지 저렇게 기후로 그칠 수도 있는 그 얘기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딴 게 아니고 그 얘기요. 언제 한 번은 터질 것 같은데 미국에 그 잠재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그렇게 펼쳐놓은 그 재정 지출 이게 아니 뭐 미국 정부가 뭐 돈 팍팍 그냥 빚내서 쓰면은 경기 좋아지고 성장률 높이고 뭐 주식도 잘 가고 그러면 누가 못해 하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쉽지 않느냐 누가 못해 근데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그 후유증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는 한 번 더 올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인데 그게 언제 터질까를 가지고 요즘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네. 혹시 박사님께서는 그쪽에 대한 어떤 우려는 없으신가요? 심지어 혹자는 옐런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의 그 영향으로 나타난 것이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 뭐 어제 국채 10년물 금리가 4.3대까지 내려왔지만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결국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사실은 제일 우려되는 것이 정부의 적자가 커지고 부채가 커지면서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거든요. 네. 근데 채권 금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번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 금리는 세 가지가 결정을 하는데 하나는 정책 금리, 단기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얼마만큼 가져야 되느냐. 가격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트럼프 2.0에서 예상되는 건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그다음에 부채가 많이 올라가니까 채권 발행이 많이 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단기 금리, 정책 금리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이 세 가지 요인을 놓고 보면 첫 번째 그 단기 금리 자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지연시키거나 슬로우다운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한 3번 정도 내릴 것 같아요. 기본적인 방향은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관세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트럼프 정책에서의 또 화석 연료에 대한 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인데 유가는 지금보다 10에서 15불 내려올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가지가 서로 상쇄가 되면 있네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쩌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 부채 때문에 올라갈 건데 이 올라가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책 금리 인하로 또 상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혹자는 과거 지난 10월 달인가 지난해 10월인가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다시 지금 4.4%인 미국 10년물 금리가 5%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부채가 많아서. 근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면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금리가
과보다 높지 않고 어쩌면 지금과 같은 수준이거나 내려올 수 있다고 보면 금융 여건 자체는 좀 더 완화적으로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모두에서 얘기했던 전쟁 네, 리스크도 예. 있는 거고요. 금리 변동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기조적 자체로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변동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매수 기회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484포인트, 코스닥도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 68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600원이죠.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4% 상승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174,700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좀 호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반영되면서 엔비디아 주가 간밤에 5% 가까이 올랐고 또 지적적인 밸류체인 SK하이닉스 오늘 2% 강세가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3만 6천 원. 현대차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5천 원이고요. 기아가 0.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4,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이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600원. 이 가운데 KB금융이 1.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9만 3,500원. 네이버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9만 3,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7%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0만 2,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요. 2% 하락 예상되고요. HLB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6만 8,700원. 에코프로도 하락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는 1.6%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8,100원. 휴젤이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이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8,300원. 클래시스 0.8%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2천 원, 삼천당제약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양시장 오늘 코스피 지금 뭐 SK하이닉스 강세가 예상되면서 코스피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 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는 게 국내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뭐 동시효과 흐름만 네. 봐서는 야간 선물은 조금 약하게 마감했는데 저 정도면은 괜찮아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가준다면은 뭐 이번에 바닥 찍고 시작했으면은 또 사실 또 2,500 위에서 그다음 네.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암만 좀 바보 같은 시장이라도 참 아유 자국 증시를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오네요. 하도 얼마나 그동안에 그거 했으면은 오늘은 동시효과 믿어볼랍니다. 동시효과? 네. 뭐 동시효과보다 더 가주면 좋고요. 더 가주면 더 좋고. 예. 네. 뭔가 좀 시장 분위기도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내 증시도 전반적으로. 예, 그동안 대형주들도 많이 조정 겪을 만큼 예. 거쳤고 예. 예, 또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사기인데 음. 이것도 전쟁에 비유하자면 그 우리 국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전이 내지는 사기가 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요새 좀 느낍니다. 이 얘기를 별 기대감이 없어요. 개장 전에. 그렇죠. 예, 개장 예. 전에 별 기대감이 없고 뭐 동시효과에 저 뻘겋게 나와도 아우 뚜껑 열어봐야지 뭐 이런 분위기들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데 그러려면은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골프 선수 힘내려면 공이 잘 맞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든지 예. 또 노름꾼들은 또 패가 잘 들어오면 또 힘이 나는 것처럼 이 좀 조금만 가주면 또 분위기 사는데 거래량도 확 실리고 그렇죠. 가주면. 그러니까 예. 예. 아유 우리 또 장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오늘따라 표현이 제가 너무 저렴해서 죄송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근데 굉장히 현실감 있고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본 또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 일본은 사실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을 시사했는데 어떨까요? 이제 12월 한 달 이제 한 번 남았죠 올해. 예. 네네. 금리 인상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상해야 될 것 일본.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난번 3월이랑 7월 달이었는가요? 그때 금리 인상했을 때. 네, 그러고 나서 8월 초에 난리 쳤죠. 네. 예. 근데 그때 인상했을 때 제일 우려됐던 것이 관심을 주목을 끌었던 것이 달러 엔 환율이었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때 예. 150에서 예. 155 그 사이에서 조정이 있었는데 정책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지금 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본 경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소비가 굉장히 강건해요. 그래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고 전기 대비 연율로 보면 0.9%인가 그래요. 뭐 일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나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 좋은데 그 구성 항목을 보면 그동안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내렸던 제약했던 소비가 계속 강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이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물가는 내려오는데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니까 실질 임금이 계속 증가하는 플러스의 상태를 유지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경기에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물가가 전월보다는 좀 내려왔지만은 2.5%. 과거에 이 소비자 물가 일본 디플레이션이었잖아요. 네, 네. 그랬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은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선 탈피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도 그렇고 경기의 어떤 회복 속도도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리고요. 요번에 12월 달에 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 예.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금 1% 내외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엔화가 사실을 보면 안전통화잖아요. 네, 네. 네, 네. 달러랑 비슷하게 안전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관세나 이런 거 가지고서 엔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통화에 비해서 그렇게 약세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내년에 달러 엔 환율이 지금 155엔이다. 그러면 내년에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110엔 이렇게 안 가고 내년에도 140엔 이상 정도는 유지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 그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어떤 쪽이 너무 급격하게 환율이 떨어지는 엔화 강세로 갈까봐 신경이 쓰인다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은 나빠지고 있는데 너무 강세로 가면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두 번 정도 더 금리 인상을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0.5%. 정책 금리가 그리고 네. 내년도 말에 1% 해서 일본의 중앙은행 정책 금리는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과 달리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처럼 여겨졌던 지식들이 이렇게 막 무너지니까 요즘 당황스러운데요. 박사님 지금 속보가 하나 떴는데 일본의 10월 무역 수지가 4,610억엔 적자. 네. 4천억이면은 곱하기 뭐 9만 원 사고 이거는 뭐 거의 그러면 그건데 한 4조 정도인데 우리 돈으로 이제 넉 달 연속 적자. 이건 좀 저로서는 생소한 거죠. 당연히 일본은 무역 수지 흑자국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말이죠. 이 변화는 사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보다 작거든요. 한국은 거의 40% 되는데 일본이 아마 20%도 안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수 경제이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로 보면 예.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소비가 좋다고. 네, 예. 네. 소비가 좋고 일본의 그동안 또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준 걸 보면은 또 투자가 또 어느 정도 유지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내수 위주로 간다고 하면 대외 환경이 좋아서 뭐 좀
그 영역 뭐 수출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엔화 약세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자라는 부분은 대외 수요가 그렇게 나쁘다는 좋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서 소비가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입은 늘어나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이 음. 불황형 적자라고 해야 되나? 대외 환경은 나쁘고 내수는 좋은데 그 뭐 전반적인 경제 자체는 불황은 아니지만은 소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예. 네. 어쨌거나 그래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달러엔 환율이 일본 BOJ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더라도 엔화의 급격한 강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것도 증시에는 나쁘지 않은 뭐 전망이 되겠네요. 네네. 한 140엔 정도는 유지할 거로 지금 전망하는 것 140엔. 같습니다. 네. 네. 자, 간밤 뉴욕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른 모습이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AI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또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1월 2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시장은 엔비디아 실적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5% 가까이 오르면서 지금 나스닥 또 빅테크 관련주들의 상승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테슬라도 다시 한번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2년물은 좀 올라가는 상황이었죠.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으로 2,475포인트, 코스닥도 0.4% 상승 68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0.3% 올라갑니다. 56,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 강세입니다. 174,6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강보합권으로 39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5% 상승합니다. 942,000원이고 현대차가 1% 떨어집니다. 213,000원. 기아가 0.4% 올라갑니다. 95,700원. 삼성전자 우선주 0.5% 상승 48,450원. 셀트리온이 보합이고요. KB금융이 2% 상승합니다. 93,500원. 네이버가 0.2% 소폭 상승으로 19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6% 넘게 올라가면서 지금 나흘 만에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 주가 다시 좀 회복이 됐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0.3% 하락으로 127,600원이고요. HLB가 0.7% 올라갑니다. 78,000원. 에코프로가 지금 약보합으로 68,600원. 리가켄바이오가 2.8% 강세입니다. 3% 가까이 올라가네요. 10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흘 만에 좀 반등이죠. 휴젤도 0.9% 올라갑니다. 276,000원. 클래시스가 1.3% 상승하면서 4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2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엔캠은 2.9% 약세 136,8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8% 내림세로 141,1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어요. 0.2% 상승 112,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지금 사흘 만에 반등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합권 정도라고 보시는 게 적당하겠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전선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가온전선 앞서 저희 이제 뉴스 공시사항도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 1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51,0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탑업인 증권 취득 소식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소식이 또 주가의 호재로 인식이 되네요. 51,000원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 그밖에 대한전선도 2.4% 상승 11,750원, 대룡전기, KBI 메탈까지도 상승세고요. 일단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리화나 관련주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이 13% 급등합니다. 17,110원, 에머리지 2% 상승이고요. 지금 화일약품도 올라가고 있고 한국 BNC도 1.2% 오름세입니다. 다만 상승폭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전력설비 관련주들 움직임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운전선이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가다 보니까 동반 섹터라든지 관련 섹터 종목들까지도 온기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재룡전기가 2% 상승, 사실 전력 쪽은 어제도 좋았죠. 대한전선, 대원전선 모두 올라가고 있고 지금 보게 되면은 LS 마린솔루션도 3.9% 강세, 효성중공업도 상승세고 LS그룹주 내에서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이 1% 이상 올라갑니다. 각각 24,200원, 141,500원, LS도 1.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들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지금 액침 냉각 쪽에서는 GST가 6% 강세 보여줍니다. 15,6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N솔도 4% 이상 올라갑니다. 14,410원. 그 밖에 워트, 유니셈도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N솔과 GST의 상승 탄력이 좋네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미용기기 쪽도 움직임 좋네요. 앞서 휴즈 보셨고 뭐 클래시스, 휴원수 글로벌, 대웅제약. 다만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오늘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지금 원택이 많이 올라갑니다. 원택이 지금 11% 급등하면서 5,02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개별적인 뉴스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어제 이미 뭐 시간에서 좀 상승한 종목이고 뭐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또 어제 사료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시간외에서. 오늘 고려산업이 7% 강세입니다. 2,970원.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 5.8%, 6% 강세입니다. 한일사료도 2.8% 올라가면서 4,010원이고요. 지금 사조동화운도 1.2% 올라가고 팜스코, 팜스토리도 1%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50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억 원, 502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609억 원 홀로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328억 원, 23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저희 정규장 마감 대비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10전 상승한 1,391원에 기장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보여주고 있고 뭐 오늘 삼성전자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좀 이를 대체하는 효과를 보여주네요. 좀 1% 올라가네요. 예. 뭐 삼성전자는 예. 근데 확실히 이게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월가에서는 항상 보면 그 이동평균선을 50일, 100일, 200일 이렇게 꺼놓고 살피던데 예. 우리는 50일, 100일, 200일보다는 전통적인 그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가는 게 맞네요. 아직도 지금 21선에서 지금 사흘째 네네. 삼성전자가 21선 그 위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제 위로 방향 잡으면은 6만 내지 6만 3천까지 또 이제 열려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힘을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네요. 야, 그리고 가온전선 같은 거는 참 재료도 좋고 네. 증자를 해도 참 증자 소식도 세부 내용이 아주 깔끔하고 네. 다른 데는 아주 보면은 뭐 주주들 멱살 잡고 같이 죽을래 아니면 돈 태울래 이렇게 나오니까 주주 배정 같은 거. 네네. 그 좋은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뭐 언론에서는 많이 노출은 되는데 못 가는 거는 그만큼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회사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근데 외국인이 안 도와주네. 여전히. 얘들 또 오후에 가서 또 한번 해줄라나. 선물에서도 지금 많이 팔아요. 그러네요. 예. 예. 아유. 지금 박사님. 네. 우리 그래도 반도체 하는 나라인데 여기 한번 좀 전반적으로 진단 한번 해주시죠. 지금 뭐 삼성 갖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HBM 이슈가 되게 많고 또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는 그 뭐죠 블랙웰 서버에서 온도 올라가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기저적으로 반도체 사이클 자체가 전반적인 반도체 수급 사이클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내려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그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새로운 어떤 수요처가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이 있지 않는 한 크게 개선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이슈가 있으니까 계속 뭐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조 전환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뭐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유로존 경제 상황도 여쭤보고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참 이게 흥미가 떨어지네요. 이게 그렇죠. 예, 이게 요즘 이게 시장이 예. 시장이 이게 재밌으면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재미가 있는데. 그렇죠. 예. 앞에서 말씀드린 20일 이동평균 사이클과 뭐 50일 아니면 200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보면 이동평균 자체는 추세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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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추세가 거의 200일 추세에 맞는다고 하면 전반적인 시장의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이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 이게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동성이 있고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슈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펀더멘탈보다는 이슈나 네. 아니면 뉴스 같은 거에 예, 의해서 그렇죠.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 아닌가. 특히 지금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로존 경제 상황은 좀 짚어봐야죠. 예. 왜냐하면 이게 요즘 보면 미국만 좋고 네. 일본 좋아지고 그밖에 국가들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보이는 거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건. 보이는 건 미국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성장률이 둔화되지만 둔화돼도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그랬잖아요. 상승폭이 둔하죠. 상승하는 건 맞잖아요. 경제 그렇죠. 성장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성장 모멘텀이 더 강화되는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 예외주의가 성립하는 거고 그러게요. 또 신흥시장국 쪽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이 그냥 신흥국도 유지가 돼요. IMF 네. 전망을 보면. 그러면 중국 성장률은 또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성장률이 올라와서 또 서로 상쇄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을 보면 올해랑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미국 예외주의 그리고 이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좀 못하지만 다른 데가 또 올라가고 그래서 밸런스가 맞춰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둔화되지만 유럽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전기 대비로 보면 지금 유럽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4%거든요. 곱하기 4하면 연율로 보면 1.4%예요. 미국은 2% 이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만큼 경기 회복이 된다고 해도 어렵고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보다 유럽이 더 빨리 내려와요. 예를 들면 2022년 10월 달에 유럽의 물가 상승률은 10.1%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뭐 7%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기준으로. 근데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에 2.6%인데 유럽은 2%예요. 뭐 굉장히 빨리 내려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레벨이 높은 거예요, 유럽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비 심리에 되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에 뭐 8월, 9월, 10월로 들어오면서 지표는 조금 개선이 돼요. 그렇지만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약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약하니까 ECB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이번에 내리고 어쩌면 내년도 초에 추가적으로 비컷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유럽 경제에 대해서는 회복은 되지만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독일 예. 경제가 3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0.2인가요? 그래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네. 독일 경우가 지금 중앙은행 총재도 얘기를 하지만은 트럼프 2.0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통 보편 관세 20% 정도가 부과가 되면 독일 경제 성장률이 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1%포인트. 그러면은 내년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 유럽 경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28일이 네. 금리 결정하는 마지막 금통위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사님. 예. 근데 어제 이제 한은에서 3분기 가계 신용 통계가 나왔는데 이 진짜 가파르게 오르다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는 좀 둔화됐습니다만 네. 그런데 절대 규모는 1913조 8천억. GDP 77%입니다. 예. GDP의 77% 역대 최대네요. 예. 역대 최대인데 기사는 그렇습니다. 수도권 영끌 등에 18조나 올라버렸다. 3분기에. 그리고 그 기사에 못 보여드립니다만 지금 사진에 보면 이제 은행 가면 볼 수 있는 플래카드에 주택담보대출 퍼스트 홈론 해서 최저는 4.42%에서 물결 표시해갖고 최고는 6.29%. 이거 4.4%짜리 대출 받을 수 있나 싶어 가보면 보통 못 받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왔으면 이건 거의 6%짜리다고 봐야 되는데. 네. 야, 이 요즘 같은 때 6% 금리 내가면서 대출을 받아 쓴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 그동안 이창용 총재나 하는 스탠스로 봐서는 조금 금리 또 여기서 추가 인하가 조심스럽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3분기 데이터잖아요. 3분기. 네. 네. 3분기 그러니까 총 부채 상환 스트레스 총 부채 상환 스트레스 DSR이 9월 달에 예, 이 그랬죠. 2단계가 시작이 예. 되고 10월 달에는 좀 줄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네, 좀 줄은 거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그 부담은 좀 약화될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모 자체가 크고 예. 또 금리 자체도 지금 정책 금리는 내리지만은 또 시중 금리는 예, 높은 그러니까요. 수준을 유지하니까 상당히 금융 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정책 금리를 기준 금리를 앞으로 내릴 거로는 예상을 해요. 그렇지만 요번에는 12월 달에 요번에는 동결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예,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 때 앞으로 3개월 동안 내년 1월까지는 동결할 거라는 포드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해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변한 게 뭐냐면 달러 원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 결정할 때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환율이랑 금융 안정 이런 부분이었는데 환율이 다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하면서 이번에는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준이 금리를 지난번 9월달 점도표에서는 4번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 힌트를 주면서 지금 IB들이 내년도 4번에서 3번 아니면 2번으로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도 지금 생각했던 거 뭐 3번에서 2번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